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이후에 기소가 된 건 처음이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주요 혐의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중 백현동과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대선 때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선 우선 수행비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 시 5년 동안 선거 출마가 금지되죠.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를 마무리한 검찰의 선택. 먼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과 대장동,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 등 중에서 2개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이후 실시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토부의 요청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걸 성남시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처장 유족이 반박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장동 공모지침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발언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행비서 배모 씨만 기소했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검찰이 김 씨를 더 수사해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본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사로 지내면서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로 1억 원 넘게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대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그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등장하는 기업이죠.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와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함께 개최한 대북교류 행사입니다. 진정한 번영의 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시 행사에는 북한 고위급 관료 5명도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행사 개최를 주도했고 쌍방울그룹은 행사 비용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2018년 6월까지 쌍방울그룹의 사회이사로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핵심 측근입니다. 현재는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평화부지사 시절에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매월 수백만 원씩 1억 원 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채널A는 이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 나오셨습니다. 검찰은 대북교류 행사에 쌍방울그룹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총 8억 원을 지원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어제 경기도청 사무실과 쌍방울 사옥에 입주한 아태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검찰로 몰려가 야당 탄압, 편파 수사라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끝내 재판에 넘기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상황 어떤지 국회 현장 연결합니다. 자, 한수아 기자,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표 본인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머물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검찰 기소를 신경 쓰지 않고 유권자만 바로 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알려진 바로 그 시각 인천 계양구의 전통시장을 돌았는데요.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렇잖아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다. 이게 다 양면들이 있는 거예요. 제1야당 대표로서 추석 민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검찰 수사에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이런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기소 전에는 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친명계로 주로 꾸려졌잖아요. 반발이 더 거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 기소 발표 직후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를 제외하고 지도부가 모인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 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발버둥치는 짐승 같은 정권의 민낯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등 대통령실 전체를 겨냥하는 진상규명단도 구성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사회일보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부터 좀 볼까요? 네,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두 가지 발언입니다.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이 김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이름이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저장돼 있었던 것도 검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 성남개발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요. 고 김문기 처장은 건설회사나 리모델링 협회 업무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적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호주 출장에서는 골프도 같이 쳤고요. 이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김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받았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토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하나 원래 더 있었잖아요. 대장동 관련 발언. 이건 왜 빠진 겁니까? 네, 검찰이 수사했던 또 하나의 발언은 이 대장동 개발 당시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고 말했던 건데요. 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불기소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요. 더 수사를 한 뒤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도 선거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내일 자정까지인데요. 공범인 수행비서 배모 씨가 기소가 되면서 이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검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인데요. 좀 더 뚜렷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 기소한 건 공직선거법 관련된 혐의잖아요. 만약에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출마자가 아니니까 유죄 여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김 씨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현행법상 선거 출마자가 이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가 보존해준 선거 비용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400억 원 이상의 선거비를 반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배우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선거 출마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선거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벌금 100만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받는 처벌입니까? 네, 선거 기간 중에 했던 발언 때문에 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을 했다가 2심에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이 돼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를 달리 적용해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각각 다른 사건인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한 사건으로 묶어서 기소를 했는데요. 산술적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을 각각 기소하는 것보다 합쳐서 이 병합 기소하는 게 이 벌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이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가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측근 부지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네, 검찰은 이 쌍방울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연루된 뇌물 의혹에 윗선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로 있다가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됐는데 부지사 시절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죠. 이 사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데요. 당시에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시청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좀 받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오시는데요. 네, 오늘 검찰이 기소한 건 이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말과 관련된 것이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이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각종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있고요.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각각의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가 그대로인데 12호 태풍이 벌써 발생했습니다. 태풍 이름은 매화를 상징하는 무이파라는데요.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도의 흔적이 채 지워지기도 전에 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생겼던 열대 저압부가 오늘 아침 9시 중심 풍속 초속 17m를 넘어서면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매화라는 뜻의 무이파는 당분간 북서진하면서 13일쯤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의 경로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태. 국내외 기상 예측 모델에 따르면 4가지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나 일본으로가 한반도가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이번 흰남노처럼 남해안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서해상으로 올라가 휴전선을 관통하는 경로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모레는 돼야 무이파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태풍의 위력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이파의 위력이 흰남노에 미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흰남도로 인해 수온이 1도가량 낮아진 상태라 급격히 위력이 커질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9월은 태양 고도가 높고 온난화로 수온이 30도가량 되는 곳이 많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무이파의 현재 강도는 중수준. 수증기를 흡입해 모레쯤 강으로 몸짓을 키운 뒤 오키나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륙이나 태풍의 위력 등을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태풍에 잠겨버린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 참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엄마와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숨진 중학생 아들은 엄마에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아들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내보낸 건데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만 건데요. 그날 새벽 엄마를 보호하겠다며 따라 나왔던 그 아들의 입관식이 열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한 엄마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쇼핑도 드라이브도 함께하며 엄마 껌딱지로 불렸던 착한 아들. 억수같이 퍼붓는 비에 엄마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걱정돼가지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지하 주차장 물이 들이치는 긴박한 상황에서 아들은 차에 갇힌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엄마도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시사람은 나 여기 나가서 손을 딱 나가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 보냈고 우리 집사람이 좀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아들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아들은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했고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산을 포기하고 아들 보냈다니까 그런데 아가 엄마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게 마지막이야. 오늘 엄수된 아들의 입관식. 부인은 남편의 권유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입관식 같은 얼굴은 봐야 될 것 같고 난 감기 먹고 마지막이다 얼굴 당신 난 감기 못 먹으면 우리 아빠 본다 그래갖고 엄마는 먼저 간 아들을 보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저폐 물도 찾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한 15 이상 정도 아마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참사로 희생된 50대 여성의 발인도 오늘 엄수됐습니다. 키워줘서 고마워. 중학생 아들은 내일 발인식을 갖고 먼 길을 떠납니다. 엄마 말이 필요했을 텐데 나 키워줘서 고마워. 그러가니 저희를 따라간 거죠.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번 지하주차장 참사도 결국 인재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파트 옆 하천이 위험해서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정비 사업을 한 이 하천은 이전 태풍 때도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왕복 6차선 다리가 흙탕물로 덮였습니다. 이 난간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냉천을 범람한 흙탕물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순식간에 삼켰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냉천을 찾아가봤습니다. 이 아파트 근처 냉천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이번 태풍과 비에 휩쓸려서 곳곳이 이렇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냉천 정비 사업이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포항시는 2012년부터 7년간 300억 원을 들여 냉천에 산책로와 친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광장을 조성하면서 하천 폭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땅바닥을 많이 칠해버리더라. 설치한다고 땅바닥 많이 칠해버리니까 폭이 좁아지잖아요. 냉천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2018년 콩레이 때도 범람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포항시가 묵살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넘칠 건 100%다. 빨리 그거를 해달라고 맨날 계속 넣었는데 안 했는 거 이게. 이 포항시는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이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70mm가 넘는 게 80년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2018년 11월 경상북도 감사 결과 냉천에 시설물이 과다 설치됐다며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하주차장 배수와 수색 작업이 오늘로 마무리되면서 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피해 아파트와 인근 상점가는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주민들은 정전과 단수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급수차 앞에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양동이에 냄비까지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라면 총동원에 물을 담아갑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기계실이 물에 잠기면서 11개 동 846가구에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지금 화장실 뚫느냐고 지금 계속 물을 받아갖고 뚫고 있어요. 그냥 깜깜하게 살도록 불빛이 없어요. 여기 아파트예요. 임시 방편으로 거실에 손전등을 매달아 놨지만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은 고스란히 버릴 판입니다.
차에 침수된 물건하고 헹궈내고 해야 되는데 물이 아예 안 나오니까 냉장고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단수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이렇게 지원받은 생수로 먹는 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한 번 가려면 인근 초등학교까지 가야 하는 상황. 추석 명절은 고사하고 일상생활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명절이 닿아서 한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정말 화장실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또 우리 손자도 이게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정말로 이 앞이 캄캄해. 눈물이 막 나요. 정말로 왜 이리 하늘도 무심하지. 인근 상가도 폐허가 됐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물건들을 닦아보지만 한숨부터 나옵니다. 뻘밭이 막 입에 쌓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 치아가 이래 되면 상가 주민들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청소 좀 하고 있어요. 참잡하지 뭐. 현장엔 위기 때마다 한마음이 되는 한국인들의 힘이 전해집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손길도, 홍수 쓰레기로 엉망이 된 학교와 거리를 청소하는 군인들의 헌신도, 통째로 물에 잠긴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기업의 정성까지. 주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소중한 문화재도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훼손된 문화재가 30개가 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경주 석굴암. 경내로 진입하는 길목이 돌과 나무로 막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화장실을 덮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석굴암은 출입문을 닫고 탐방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절은 왜 될지 몰라요. 공사 지금 산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그 문을 열고 뭐 닫고 하겠어요. 또 다른 명승지인 불국사도 태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극락전 기와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변 나무들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여기 전쟁이야 지금 순간내에서 물이 넘으니까 이거 다 쏟아부는 거야. 태풍은 못해요 이거 다. 신라시대 왕족들의 무덤이 몰려있는 고분군. 한쪽 면이 파헤쳐져 누런 흙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천년을 버텼지만 흰남노의 위력 앞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신라 경동왕 시절 만들어졌다는 굴불사지 석조 사면 불상. 연등과 철제 구조물이 뒤엉켜 불상 앞을 덮쳤습니다. 불상은 쏟아진 토사에 엉망이 됐습니다. 탐방객들은 문화재가 훼손된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파손된 걸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흰남노 여파로 훼손된 전국 문화재는 32건. 경북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남기고 간 아픔 속에서도 추석 귀향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명절이죠. 3년 만에 고향에 간다는 시민들의 얼굴이 보름달보다 밝았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서울역. 귀성객들이 여행 가방과 추석 선물을 양손에 들고 열차로 향합니다. 승강장 앞 포장 음식대에도 귀성객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열차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칸 뛰어앉기도 사라져 가족과 나란히 앉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띄엄띄엄 앉아 있었고 또 그래서 기 때문에 또 가는 거에 되게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뭐 음식도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내려갈 때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3년 만에 고향 방문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즐겁고 처음 기차를 보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요식업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이제 기대감이 너무 크죠. 이번에 훨씬 더 이제 식자 대량 같은 경우나 훨씬 더 많이 시켜놨죠. 평소 물량에 비해 한 2~3배씩은 다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에 약 3천만 명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번 추석엔 모처럼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현진 기자, 공항에 여행객들이 많이 왔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 뒤로는 동남아로 출국하려고 하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오랜만에 기내식을 먹어보게 됐다면서 들뜬 시민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5만 9천 명, 모두 29만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7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맞는 첫 명절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폐지되면서 여행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저희가 PCR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검색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런 걱정이 좀 덜어서 좋아요. 처음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음성 확인서에다가 백신 접종 증명서에다가 지금은 없어져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다만 입국 이후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휴 중 모임이나 여행은 소규모로 계획해 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모임이나 여행을 미뤄 주십시오. 여행객 면세 한도도 8년 만에 $600에서 $800로 늘었습니다. 쇼핑객들에겐 환영할 일이지만 환율이 부담입니다. 1,400원 가까이 오른 $1 환율 탓에 여행객들은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그래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마이떡칸 칸차, 현지어로는 대마를 빼달라는 뜻인데요. 이 말도 꼭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기억해야 하는지는 염정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 6월부터 태국 정부가 환각 성분 0.2% 미만의 대마를 의료와 건강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합법화하면서 대마 촉카페가 문을 연 겁니다. 현지에선 이미 대마 튀김부터 대마 피자, 대마 고기볶음, 대마 아이스크림, 대마차 등 대마가 들어간 음식과 음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종류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카나비스라고 적혀 있고 대마 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마 잎이 딱 그려져 있죠.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링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출시가 되었나 봐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대마 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국내에 들여올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속인주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처벌이 가능하고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소지하는 행위입니다. 0.2% 미만의 소량이라도 충분히 검출되기 때문에 맛보는 건 괜찮겠지 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죠. 성분이 검출되고 소변은 일주일, 머리카락은 1개월. 모르고 대마를 섭취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태국 여행객들 사이에선 대마를 빼달라는 뜻의 마이떡칸 칸차가 암기해둬야 할 태국말이 됐습니다. 태국에 갔을 땐 대마의 표시와 함께 카나비스, 칸차, 깐총 등 대마를 뜻하는 용어가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카오산 로드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대마 초호객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취임 이후 첫 명절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죠. 대통령의 추석 메시지 송찬욱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늘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긴축으로서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서면으로 낸 추석 메시지에선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현안엔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했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자 해지를 해야죠. 묶은 사람이 누굽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 분위기가 푸셔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 지역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최종 선출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에 맞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 공식 회견을 열었는데요. 원조 윤핵관의 2선 퇴진으로 추석 연휴 직후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468명, 반대 51명으로 당은 제96조 제4항에 의거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연휴 직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 1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좀 지역 안배도 좀 하고 좀 통합이라는 그 목표에 걸맞는 그런 통합형 인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공개 요청한 것도 통합형 비대위를 강조하려는 포석입니다. 최 의원 외에 당내 인사로는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 호남재선 이용호 의원 등이 거론되고 PK 출신 서범수 의원 인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외 인사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도 거론됩니다. 정 위원장 임명을 마무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4월 선출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장제원 의원에 이어 권 대표까지 물러나면서 대선 공신인 원조 윤핵관이 모두 2선으로 후퇴한 겁니다. 제가 당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생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14일을 신문 기일로 정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진석, 정청래 의원 1인 2역을 하는 의원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겸직이라고 써있죠. 숨겨진 네 글자는 내로남불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과방위원장인데요. 왜 내로남불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진석 의원부터 살펴보면요. 국회 부의장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게 가능합니까? 일단 국민의힘은요, 과거 사례를 들면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거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고, 과거에 박주성 국회 부의장이 바른미래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요,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진석 위원장은 겸직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 겸직을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제가 임기가 3달 좀 넘게 남았거든요.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 대표가 의사 진행을 맡게 된다면 원만한 의사 진행이 가능할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관례를 과감히 깼다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본인도 지금 겸직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도요.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중립성이 생명인 가방위 위원장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 부의장이나 가방위원장이나 뭐 둘 다 중립성이 생명일 것 같은데요. 모두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나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이 됐는데 위원장을 하는 것이 웬 말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새 비대위의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할 말을 잃었다라고 말씀.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추석 중요하죠. 여론이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민심 잡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명절마다 하는 기본 아이템이 있죠. 바로 역에서 하는 귀성 인사인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국위에서 임명되자마자 오후에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신 거로구나. 혼자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 얼마예요, 이거? 나는 이거 사야 돼. 이거 하고. 원내대표님이 지갑을 열으니까 비대위원장님도 안 열으실 수가 없네. 많이 파세요. 많이 오십시오. 오후에는 역에 갔고 오전에는 뭐 태풍 대책 회의도 했더라고요.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엊그제 포항 피해 현장을 가보니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참담한 현장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비록 명절 연휴이지만 당 차원의 피해 복구 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민주당 지도부도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건강하게 저희 가족 사진 찍어요. 셀카 한번 찍으세요. 그래주세요. 잠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웃들 생각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빛나는 추석 되세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이 힘나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더 분발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심 밥상에 올라갈 만한 정치권 이슈 떠올려 보면 그닥 뭐 즐거운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매주 주말 서울 강남 두산대로에는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든 10대 청소년들이 붐빕니다.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지나가는 고가의 슈퍼카를 찍기 위해서인데요. 사진이 찍히려고 일부러 소리를 내고 속도 위반을 하는 차주들도 있습니다. 도로가 위험한 모터쇼 장소가 돼버린 현장, 제가 취재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붐비는 사람들. 카스파터라고 불리는데 지나가는 슈퍼카를 촬영한다는 뜻의 카스팟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접 가서 만나보니 대부분 10대들. 12살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어떤 자동차가 관심 많아요? 이름 있는 브랜드 슈퍼카. 어떤 브랜드? 람보르기니 페라리요. 여기 오면은 차의 배경이나 가성비를 갖다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주변 상인들은 아슬아슬한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슈퍼차가 달리면은 아주 막 길 넘어가 뛰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바리케이드 치는 거예요. 이 바리케이드가 없다가 생긴 거예요? 비는 하도 되니까. 그런데도 차도까지 나가서 촬영을 하거나 차가 오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촬영하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더 과감해집니다. 슈퍼카 사진을 왜 찍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진은 찍어서 어디에 쓰세요? 이제 개인 소장을 하거나 아니면 차주분들이 DM으로 저희한테 사진을 부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럼 그냥 받아가세요? 네, 그냥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오셔서 한 번씩 태워주시거나 슈퍼카 차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면 원래 많이 찍혀요. 사진이 이렇게 공개되거나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워낙 타가지고 여기 오고 많아가지고. 인스타에 올라온 거 보셨어요? 네. 주말 오후 내내 시끄럽게 지나다니는 형형색색의 슈퍼카들. 창문역을 이렇게 V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아요. 문제는 일부 차량이 배기음을 크게 내며 과속하고 불법 주정차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힐 목적으로 와서 자신의 차량을 뽐내거나 일부러 소음을 유발하고 급가속, 급감속 이런 교통 무질서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터쇼장이 돼버린 도산대로에서 외제 슈퍼카 관련 단속 건수는 한 달 평균 75건에 달합니다. 천천히 주행을 하셔도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과속이나 교통 위반까지 하면서까지는 운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우리보다 태풍을 더 자주 맞는 일본은 어떻게 재난에 대비할까요? 공교육부터 각종 아이디어 상품, 세계 최대 크기 빗물 저수 시설까지 일본의 만반재해 대책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 빗물이 들이닥치자 10분도 채 안 돼 잠겨버립니다. 일본 언론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지하시설의 침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地上で10センチ程度の浸水でもそれが地下に流れ込むと地下空間は水没する恐れがあると 일본 초등학교는 풍수재해 때 행동 요령을 가르치고 가이드북도 배포합니다. 도쿄도 등 지자체는 차수막 설치 등 지하시설 침수 대비책 등을 홍보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내놓은 침수 대비 아이디어 상품도 다양합니다. 아예 차량을 통째로 비닐에 넣어 보관하거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미니댐으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를 대비하는 시설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마치 지하 속에 펼쳐진 그리스 신전 같습니다. 2조 3천억 원을 들여 14년 만에 건설됐는데 지하 50m 지점에 6.3km 길이로 수도권의 대용량 수로 5군데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67만 톤의 빗물을 모았다가 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일본의 수도권 외곽 방수로입니다. 수압으로 천장이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무게 500톤짜리 기둥 59개가 서 있습니다. 48時間の降雨で355ミリ降っても降った時の洪水に耐えられる設計になっています。年平均7回稼働しております。浸水被害が減ったという声はいただいています。 인구 1,300만 도쿄 시민의 비 피해를 줄이는 초대형 빗물 터널도 있습니다. 도쿄 시내 순환도로 아래 지하 40m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연장 공사 중입니다. 寿命というところでは我々としては100年以上持たすことを地下広域調節池というのを今作ってまして貯留量143万トンの大きな調節池ができます。 일본은 공교육과 함께 민간 대비와 공공 시스템이 어우러진 기상재난 방지책으로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폭우 침수와 부동산 대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에 포항 다녀오셨죠, 바로. 현장을 갔는데 사실 너무 좀 황당하고 너무 좀 비통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차수벽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기존 아파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아파트는 그 차수판을 세울 수 있어요. 물론 구조를 고치다 보면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뭐 지원도 할 수 있겠고요. 아파트마다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적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시기 전에 일기 신도시 5곳 시장과 이제 간담회도 가지고 오셨는데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요? 예, 빨리 하고 또 국토부만 하면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공통 계획을 짜고 각자 신도시들은 각자의 정비 계획을 동시에 출발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빨리 완성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약이 있잖아요. 임기 내에 어쨌건 하겠다. 이 원래 공약은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걸 우리도 알고 주민들도 알았기 때문에 신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었지 5년 내에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약간 오해도 있었고 어차피 이게 절박해 하시는 주민들의 뜻을 우리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당길 수 있는 걸 최대한 당기자. 그렇게 해서 이번 9월 달에 용역도 발주를 하고요. 지자체장들하고 국토부가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임기 내에 빠른 데는 그 선도 지구를 통해 가지고 빠른 곳은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아마 구체적인 그 단지별 그 사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방향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값 추이를 매긴 이후에 최근 10년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지난주에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급등을 했고요. 너무 올랐고 조금 내렸다. 앞으로도 하향 안정화가 더 이게 다져질 필요가 있다. 지금 대출 규제나 뭐 세금 규제 이 부분도 지금 종부세 손을 좀 보시긴 하셨는데 더 뭔가 추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15억 이상 대출을 풀면요. 결국 부자들만 대출 받아서 줍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락기에 이건 안 되고요. 오히려 그건 논의할 지금 상황이나 시기 자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한 5억 이하의 어떻게 보면 중저가 주택들을 그나마 무주택자들과 청년층들이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금융의 징검다리를 놔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 택시 요금 인상을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운전자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이것도 택시비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걱정도 하시던데요. 출료에 대한 인상폭을 주는 그걸 통해 가지고 기사들에게 수입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심야에도 나오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 택시가 지금 3일에 한 번씩을 무조건 강제로 쉬어야 돼요. 기사도 있는데 이게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택시 부재를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달부터 택시들이 심야에 더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들을 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국토부가 좀 걸려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백촌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이제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검찰은 그게 허위 발언이다 이런 의혹을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당시 국토부가 실제로 협박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정식 질의가 와서 저희가 다 조사한 다음에 답변을 했어요. 그 식품연구원 옮기는 거에 대한 회신은 공문이 2개가 있었는데요. 그 국토부가 공공기관 옮기는데 협조해달라라는 일반 공문을 6번 낸 거에 대해서 식품연구원 여기에도 해당되느냐 따라야 되느냐 해서 국토부에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낸 것뿐입니다. 라는 공문을 2번을 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게 전혀 없다라는 회신을 수사기관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됐던 그 그렇습니다. 문건인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뜻대로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공문. 일단 그 공문 2개 외에는 국토부에 다른 뭔가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보셨을 때? 남아있지 않은 게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를 의무가 없고 성남시 판단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공문 2개. 그걸 가지고 뭐 직무유기로 뭐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추석이에요. 이제 또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저 시청자분께 이렇게 하겠다 국토부가 좀 뭐 계획 있으시면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전 정부가 폭등시켜 놓은 집값 또 너무나 부족하기만 한 이 교통수단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저희가 민생 최우선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고향 찾는 분들 벌써 많으실 겁니다. 애틋한 가족에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멸종 위기종들의 가족 사랑, 이혜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새끼 2마리가 어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입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새끼들이 서로 몸을 비비고 올라타며 장난을 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 2마리가 굵은 나무 뿌리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나무 여기저기에 엉덩이를 문질러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고양이과의 맹수 삭. 밤낮으로 먹이를 물고 어디론가 급히 향합니다. 어미살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도 위태롭습니다. 삭은 보통 3월경에 짝짓기를 해 60일 정도의 임신기간을 거쳐 새끼 2~3마리를 낳습니다. 나무를 타고 내려온 담비가 물웅덩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삭을 경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흰목 물대새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아빠는 주위를 살핍니다. 새끼가 힘겹게 알을 까고 세상 밖으로 나오자 엄마는 껍질을 옮겨줍니다. 2마리의 새 생명이 태어나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자연 속에서 희귀한 야생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생태적 습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중 절반이 넘는 177종이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이 꽁꽁언 유럽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주변국들과 조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전쟁의 포성에 시달리던 침팬지가 탈출했다가 사육사와 재회한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나라방 뉴스 김재혁 기자가 모았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밸브를 잠그자 가스기압계의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곧이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꽁꽁 얼어버린 베를린과 파리, 프라하 등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최근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우리 가스가 없다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Zima будет большая. 러시아는 지난 3일 대러 제재에 맞서 천연가스 유럽 공급망인 노르트스트림 1을 일방 폐쇄했습니다. Северный поток-1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закрыт. Но и все говорят, вот, значит, Россия использует, значит, это оруж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е. Чушь очередная.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러시아 매체들은 개인의 창작물일 뿐 가스프롬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원을 배회하는 침팬지. 주변의 관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란 점퍼 차림의 여성을 보더니 우뚝 섰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두 팔 벌려 끌어안았던 둘은 한참 동안 앉아 속 얘기를 나누는 듯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의 동물원에서 침팬지 치치가 탈출했습니다. 치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가 함께 지내던 오랑우탄과 침팬지를 포함해 동물 친구 100여 마리와 자원봉사자 6명을 잃었습니다. 긴 설득 끝에 치치는 사육사가 벗어준 점퍼를 입고는 함께 동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강릉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전주 29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시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해와 지구, 달이 일직선이 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둥글고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토요일부터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습니다. 무이파의 진로나 한반도 영향 여부는 토요일쯤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 정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된다며 등 떠밀었는데 돌아오지 못한 아들. 동갑내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요. 이제 추석입니다. 포항 모자가 나눈 절절한 이야기, 부모님, 가족들 만나면 꼭 서로 전했으면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